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죠. 농촌에서 진행했던 거죠. 시작이 동기는 뭔가요? 농업 생산성 향상.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농민들이 소득을 증가시키려 했죠. 그리고 그래요. 농촌 환경을 개선시키려고 했죠. 생활 환경을 개선시키려고 했어요. 상당히 성공적이었죠. 무엇을 이용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료를 보급했다. 화학 비료를 대량으로 보급했죠. 화학 비료는 어떻게 보급이 되나요?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화학 비료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죠. 그래요. 공업의 발전으로 농업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트랙터, 경운기는 절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공장에서 생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업 발전을 농업 생산성에 이용하더라. 초가집을 없애죠. 시멘트 이런 걸 이용해서, 건축자재를 이용해서. 그거 어디서 나오나요? 다 공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산업화와 농민들의 소득 증가, 생활 환경 개선 무관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많이 했죠.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또 무엇도 알았나요?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마을금고를 설립하잖아요. 새마을금고는 왜 하나요? 그래요. 고대부터 농민들은 고리대금업에 시달렸죠. 그걸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공을 했죠. 노예가 되는 경로가 뭔가요?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조선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요. 그거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지속된 문제인데. 그 상당 부분 해결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설프게 절대 빈곤에서 탈출시키니까 박정희다. 단순히 그것만 했던 게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문제였던 고리 문제, 고리 대금업 문제, 이것도 상당 부분 해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걸 잘 알았을까, 이 사람은. 이제 농민의 자식이라서 농민에 대한 걸 잘 알았던 거죠. 농민들이 고충을 잘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은. 박정희는. 좋은 사람이에요. 많은 문제를 해결한 거죠. 대통령 하면서. 그래요. 여기까지 봤죠. 주택도 보급하더라. 좋은 주택을. 보다 나은 생활 환경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거 당연한 거예요. 문명이 발전하면 그 발전을 적용해서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해야죠. 좀 대조되는 정부가 문재인 정부라 했죠. 빈민화 정책이라 했죠. 아니 얼마든지 좋은 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 그냥 고쳐서 써라 뭐 이런 정책을 썼다는 거예요. 도시 재생 사업이라 부르죠. 엉터리 정책이죠. 문명이 발전하면 또 그에 걸맞게 환경을 개선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박정희와 구별되는 정책인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좀 더 이제 또 다뤄야 될 내용이 많아서 좀 더 봐야 돼요. 박정희는 농민들이 보다 잘 살기 위해서는 게을러지면 안 되고 남에게 의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또한 공동의회는 협심해서 처리해야 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마을어기, 관공서, 학교, 공장 등 전국 방방곳곳에 근면, 자조, 협동문과 새겨진 표, 간판, 현수막에 내걸렸고 노래도 지어 부르겠다. 정신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죠. 다 따랐죠, 국민들이. 그 당시 국민들이 그래요. 타락하지 않은 국민들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이 많고 이래야지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의지가 중요하죠. 타락하지 않고. 그 시대 사람들이 현 시대 사람들보다 사실은 타락하지 않고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문명이 발전해도 타락하면 지식이 많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노래도 직접 부르겠다잖아요. 직접 지었다죠. 박정희 작사 작곡.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잘 짓는지. 그 재주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오만 거 다 하잖아요. 노래까지 작사 작곡하고 그래요. 아침마다 울렸나 이 노래가. 예전에 알람식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당시에는 알람 시계가 없었나? 새마을 노래가 아침마다 들렸나?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예전에는 알람 시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기억에 19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아침마다 노래가 들렸다는 거예요. 늦잠 자지 말고 빨리 출근하라고. 노래도 틀어주고. 그래요. 부지런히 살아라고. 그랬어요. 노래 소리 들으면 벌떡 일어나서 이제 다들 일하러 나갔던 것이지요. 새벽종이 울렸다 이러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랬고 정신무장도 시키고 박정희는 농촌에서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내자 도시에도 적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농촌에서만 끝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 도시에는 함부로 꽁초나 쓰레기를 버리는 일은 흔한 일이었고 아무 데서나 소변 보는 일도 있었다. 또한 줄을 서야 하는데 줄을 서지 않고 새치기 하는 애들도 제법 많았고 신호등 무시 역시 흔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날을 정해 골목길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겠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악취가 나는 하수구를 청소하고 덮개를 설치하겠고 줄서기, 신호등 준수, 근면구역 준수 등의 캠페인을 했다. 질서 지키기, 청결 유지, 공공예절 등을 강조하는 포스터, 표, 방송 등이 등장했고 공공기관과 학교에서는 시민의식 교육이 강화되었다. 그랬다는 거예요. 도시민들 역시 고리대금업에 시달리는 이들이 제법 많았다. 그리하여 새마을금고를 도시로 확대 실시하여 보다 많은 도시 서민들이 저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그 좋은 일 많이 했어요. 항상 고리대금업의 문제는 해결돼야 되는 건데 현 시대도 아직 남아 있죠. 해결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본인이 서민 생활을 했다 보니까 서민들이 고충을 알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좋은 대통령이었어요. 이런 대통령이 있었냐는 거예요, 사실. 윤무슨, 김대중, 김명삼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아냐는 거예요, 서민들이 고충을. 어떻게 산업화해야 되는지 아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그 제도를 바꿔서 집권할 생각만 했지.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문제가 뭐지? 우리 국가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지?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승만이나 박정희는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죠. 둘 다 공통적으로 근대국가를 수립해야 돼 이런 생각을 했고, 당시에는 이제 정치적 역량, 건국대는 외교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죠. 이승만은 나름대로 장점이 있었고, 박정희도 근대국가를 수립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거죠. 서민들의 삶을 잘 알고, 식민지 시기를 잘 알고, 산업화 경험도 있고, 또 큰 장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절묘한 시기에 절묘한 대통령이 등장했던 거예요. 한국에서는 사실. 도시민들 역시 그렇죠.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들은 많았다. 하지만 토지와 주택이 부족하니 도시 주민들의 주거 환경은 날로 악화되었다. 특히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개통한 후 서울에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리하여 무허가 판교촌이 즐비했다. 사람들이 막 모여들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집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에 적은 토지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살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박정희는 대량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게 했다. 그렇죠. 판교촌보다 아파트가 훨씬 좋죠. 좋은 주택이죠. 지금은 또 많이 개량돼서 고급 주택으로 자리 잡고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 환경이 아파트잖아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제 부유하게 살았다. 도시 사람들이 몰려든다. 그럼 보다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 되겠다. 아파트가 좋지. 그 아파트가 대량으로 확 공급해버리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크게 놀잖아요. 서민들의 삶도 잘 알고. 농토였던 강남 역시 그러한 이유로 서울로 편입되어 개발되었다. 그래요. 당시에는 농촌이었다는 거예요. 강남이. 서울도 아니었고 편입해서 개발했다는 거예요. 대량의 아파트 공급 역시 일종의 도시판 새마을 운동으로 볼 수 있다. 일종의 새마을 운동의 연장이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아파트를 확 공급해버리고, 농촌에는 초가집 확 헐고 또 보다 나은 주택을 확 공급하고, 뛰어난 사람인 거죠. 국민들이 삶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인 거예요. 국가 발전과. 한국이 산업화에 성공과 더불어 농촌 환경 개선에 성공하자 15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새마을 운동을 전수받기를 원했다. 그리하여 150개국 이상 6만 7천여 명에게 새마을 운동 노하우를 전수하였다. 동티모르, 캄보디아, 파푸아 뉴기니 등 22개국에서는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자생마을 500개 이상이 형성되었다. 우리도 한국을 본받자 이러면서 이제 벽으로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현 시대에서는 지구촌 새마을 지도자 대회, 새마을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 등 국제 행사가 개최되었다. 그래요. 나아가 새마을 운동 기록물은 2013년 6월 18일 유네스코의 세계기록 유산으로 공식 등재되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새마을 운동, 농촌에 샜던 일, 그것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공했나요? 뭘 가지고 성공했나요? 산업화, 또 농촌 개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업화를 기반으로 농촌을 개발시켰다는 거예요.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산업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트랙터를 어떻게 보급해요? 비료는 어떻게 보급하고. 그 둘관계를 잘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새마을 운동과 산업화의 관계를 살펴보자. 공업은 농업 생산성 향상에 큰 기여를 한다. 기여를 하죠. 화학비료는 식물에 필요한 질소, 인, 칼륨 등을 빠르게 공급해 식물의 생육을 촉진한다. 또한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만일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가축의 분뇨, 사람의 인분, 낙엽, 집, 음식물 찌꺼기 등을 이용해 퇴비를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데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동이 투입되어야 한다. 개별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그런데 퇴비는 화학 비료보다 효과가 떨어진다. 1967년 말 영남화학, 진해화학, 한국비료 등 대형 공장이 준공되어 연간 생산 능력 113만 톤을 확보했고 1977년 남해화학이 설립되어 연간 생산 능력이 300만 톤 규모로 확장되었다. 비료 공장을 건설하여 농업 생산성을 대폭 강화시킬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사람했지? 좀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생산을 어떻게 증가시킬까? 아 그래. 화학비료를 알았던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화학비료를 그냥 대량으로 보급하면 되겠어. 그럼 생산성이 향상되지. 또 일할 시간도 줄어들어.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이제 그걸 이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식민지 시기인 1960년대 초반 한경명도 항원군에 일본 질소 비료 주식회사가 투자하여 흥남 공장이 건설되어 화학비료를 대량 생산했다. 처음 겪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 흥남 공장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비료 공장이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비료 공장이 사실은 한국에 있었다는 거예요. 북한에 있어서 그렇지. 즉 화학비료를 공급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농민들이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그래요. 박정희는 경험을 통해 알았던 것이다. 사람들이 식민지식을 안 가르치니까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한반도에 있었던 일을 산업화가 예전부터 내가 얘기했잖아요. 상대적으로 발전한 곳이 한국이었다.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발전했다. 아시아에서 거의 최대 규모의 제철소도 있었고 비료 공장도 있었다. 일본이 투자한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화학 비료를 생산해서 농업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 사실을 박정희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농민들한테 얼마나 큰 기여를 했어요. 농촌에.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농민들이 절대적으로 이승만도 지지했고 그건 농지개혁이고 산업화를 지지하면서 박정희를 지지하잖아요. 절대적으로. 박정희만 아니하는 거예요. 박정희만 처음 겪는 거냐는 거예요. 이 서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소득과 직결돼 있잖아요. 생활과. 그래요. 자기들에게 산업화가 이롭다는 거를 자기가 농사를 짓더라도 알았다는 거예요. 좌파 인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농촌 지역 사람들은 당시 무식해서 민주화를 몰라서 박정희 미승만을 지지하고 도시 쪽에서는 그래도 아무래도 좀 그 민주당 계열을 지지했던 거는 그 사람들이 지적이라서 공부를 해서 그렇다. 공부를 해서 말 수도 있는 건데 공부, 경험 다 중요하긴 한데 깨달음 수준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농촌 주민들은 알았던 거죠. 산업화를 해야 돼. 그게 또 우리한테 이로와. 경험을 통한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깨달음 수준이 훨씬 높죠. 그 민주당을 지지했던 이들보다. 자기들한테 이익이 돌아오잖아요. 박정희를. 이 김대중, 김영삼 이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보면 알잖아요. 그 좋은 대통령이었던 거죠. 무슨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가 이렇게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그 농민의 자식으로 농민의 고충을 잘 알았다, 서민의 고충을 잘 알았다, 고리 대금업까지 안 걸 보면 상당히 많이 한 거죠. 또 그 해결하려 했고 큰 일을 한 거죠.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고질적인 문제들이잖아요. 그런 걸 해결하려고 한 사람인 거예요. 상당 부분 해결됐고 절대 빈곤도 해결하고 그런 고리대금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하고 트랙터, 경운기 등 기계화된 농기구는 논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데 필요한 노동력을 크게 줄여준다. 그리고 노동을 크게 줄여주죠. 고된 노동을 벗어나게 해주죠. 또한 기계는 일정한 속도로 넓은 면적을 처리할 수 있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농기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람의 손과 소, 쟁기 등을 이용해 작업해야 하는데 이는 많은 시간과 고된 노동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사람이나 가축에 의한 노동은 기계보다 효율이 떨어진다. 1970년대 들어 국내에서 농기계 생산이 본격화되고 정부는 농촌에 트랙터와 경운기를 보급하며 농업의 기계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이로써 농촌의 노동 환경이 개선되고 농업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렇죠. 1947년 김산만이 대동공업을 설립했는데 처음에는 탈곡기, 쟁기, 제초기 등을 생산했다. 1962년 일본 미쓰비시와 기술을 제휴하여 동력 경운기를 생산했고 미국 포드사와 기술 제휴를 하며 트랙터를 생산했다. 1970년대 초반 이항기를 개발한 뒤 보급하여 변호사의 자동화에 성공하였다. 지금은 이제 다 트랙터, 쟁기 사용 안 하죠. 뭐 트랙터 이런 거 이용하죠. 뭐 이항기 이런 거 사용하죠. 누가 이제 뭐 그래요. 수동으로 일해요. 얼마나 일이 편해졌어요. 생산성도 크게 올라가고 공업의 발전이 농업 생산성도 향상시키고 농민들의 소득도 올리고 또 뭔가요? 일을 편하게 하죠. 그런 걸 잘 보라는 거예요. 두 사례를 살펴보았듯이 이처럼 농업 생산성 향상과 산업화는 무관하지 않으며 산업화는 농업 생산성을 증가시키면 농민들의 소득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농촌 지역의 농민들은 산업화를 추진하는 박정희를 적극 지지하였던 것이다. 식민지를 겪은 농민들은 산업화가 자신들에게 이롭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산업화가 꼭 해야 된다 생각했던 거예요. 부산 경상도 위주로 발전하더라도 그게 자기들한테 이롭다는 것을 당시에는 식민지 시기를 겪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면서 넘어갔지만 1967년부터 계속 그 김대중은 경상도 정권이다, 경상도만 발전시킨다 뭐 그런 식으로 나왔지만 아니 당연히 이제 일본과 교류하면서 수출 산업화를 하면 당시에는 부산 경상도 위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겠죠. 제대로 된 항구가 부산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그렇진 않죠. 여수 광양에도 큰 항구가 있죠. 부산에 버금가는. 지금 그렇진 않았지만 그때는 부산밖에 제대로 된 항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부산 경남 중심으로 발전하는데 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지역 감정 떠들어도 그때는 통했냐는 거예요. 안 통했다는 거예요. 전북 11석 중에서 8석 민주공화당이 압승하잖아요. 전남 15석 중에서 10석을 얻잖아요. 민주공화당이. 농촌 지역은 확실히 박정희를 지지했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안 넘어가고 지지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역 갈등을 유발시키려 해도. 그래도 필요하지. 그래야 우리가 잘 살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충북, 충남 다 압승이잖아요. 경북, 경남. 서울에서 대패했지.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죽으면서 이제 모르게 되는 거죠. 식민지 겪었던 사람은 아는데 이제 그 세월이 흐르면 다 죽고 뭐 바보가 되는 거죠. 공부를 많이 한다고 뭐 똑똑해지는 게 깨달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맞다. 경부속도를 발전시키면서 우리는 못 살게 만들었지. 그래요. 바보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엉터리인데 하여튼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죠.
낙후된 농업 국가에서는 연료로 땔감이 사용된다. 이제 다른 일도 했죠. 다른 일도 한번 봐야 되겠죠. 땔감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산이 황폐화되겠죠. 가나안했던 시절 산에 있는 나무를 무분별하게 벌치하여 산은 벌거숭이 산이 되었다. 근데 다 벌거숭이 산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한국 산은 원래 벌거숭이 산이었다는 거예요. 산업화가 되기 전에는. 그로 인해 비가 오면 흙이 쓸려나가며 산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또한 나무가 없는 땅은 벽과 바람에 쉽게 마모되어 비옥한 토양이 사라지고 사막처럼 된다. 그 나무가 없는 땅은 어떻게 되나요? 사막화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이제 토양이 사라지면서 이러한 문제는 이승만 역시 심각하게 생각하여 1949년 산림복구를 위해 4월 9일 식목일을 지정하여 나무 심기를 장려하였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땔감을 연료로 사용하는 이상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다. 아 이거 안 되겠다. 나무가 많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땔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난방 춥잖아요. 난방이 필요하잖아요. 또 요리할 때 땔감이 필요하고 산은 갈수록 황폐화되어 나무를 보기 힘들었고 장작값이 폭등하여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졌다. 연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떠한 노력을 해도 산림을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한 박정희는 무연탄을 원료로 가정용 연탄을 대량 생산하여 전국적으로 공급하게 하였다. 땔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다른 걸 제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석탄으로 연탄을 만들어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산림을 회복할 수 있죠. 쉽게 공급이 되도록 리어카 지게 등을 통한 배달 체계를 확립했다. 그래요. 연료 문제를 해결한 박정희는 1973년 지산 녹화 10기년 계획 수립하였고 산림청 주도하에 전국적으로 조림 사업을 전개하였다. 나무를 아낄 줄 모르는 사람은 애국심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나무 심기를 적극 장려하며 4월 5일에 손수 나무를 심기도 했다. 그 결과 현 시대의 한국이 사는 산림을 회복하며 벌거숭이 산은 사라졌다. 산이 황폐화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자연 환경이 파괴되죠. 숲에 사는 생물들이 살지 못하게 되잖아요. 자연 보호 효과도 있는 거예요. 산림을 회복한 것 역시 그 산업화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잘 보라는 거예요. 관계를 잘 보라는 거예요. 산업화에 성공하지 못한 가난한 농업 국가에서는 나무의 중요성을 알아도 연료로 땔감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은 황폐화된다. 특히 한국에서는 석유가 수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은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 사용할 게 나무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산업화에 성공하여 부유해지면 땔감 대신 무연탄이나 석유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무연탄은 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무연탄 절로 나오느냐는 거예요. 석탄을 캐내어 공장에서 석탄을 가공하여 연탄을 만들어야 생산이 된다. 그렇죠. 1950년 11월 대한석탄공사가 설립되었고 1966년에는 연간 1161만 톤의 석탄을 생산하여 서민 난방을 해결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럼 제가 이승만도 생각은 했죠. 이승만도 생각을 해서 실시했는데 이제 1966년에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거죠. 계승하면서 이제 크게 공업화 크게 투자하면서 싹 해결한 거죠. 박정희가 이승만을 계승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좋은 대통령들이 한국에 있었던 거예요. 석유 역시 마찬가지이다. 땅속 깊은 곳에서 원유를 시추한 뒤 정유공장에서 이를 가공하여 가솔린 경유 등으로 정제해야 비로소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1962년 정부는 대한석유공사를 설립하였고 1964년 울산에 국내 최초의 정유공장을 가동하여 석유를 정제하기 시작했다. 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국민들은 땔감 대신 석유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난방과 취사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 정유공장을 건설해서 석유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공급해 그랬다는 거예요. 정제에서도 정제 공장도 설립한 것도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사우디나 이란에서는 언제
정제 공장이 세워졌나? 뭐 이미 다 있었고, 정경고장 다 있었죠. 하여간 그랬다는 거예요. 현 시대 많은 사람들 중에는 문명의 발전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것처럼 말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이는 틀린 견해이다. 산업화가 되지 않으면 나무는 땔감으로 사용되고 나무가 사라지면 숲에 사는 생물들 역시 멸종한다. 하지만 산업화가 진전되면 나무는 더 이상 연료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산림이 우거지니 자연이 보존되는 것이다. 현 시대 보면 뭔가요? 산업화 왜 하냐? 문명 발전 왜 하냐? 농업 사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 자연 환경이 보존되지. 그런 말도 많죠. 자연으로 돌아가자. 문명은 사악한 것이다. 그 사실이냐는 거예요. 자연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문명을 파괴하고. 또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연이 다 파괴돼 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문명이 파괴되면 또 땔감을 에너지로 사용할 거 아니에요. 나무 다 없어지면 생물이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자연 환경이 다 파괴되지. 바보 같은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례를 보라는 거예요. 산업화를 해서 산림이 회복이 된 거지. 산업화를 안 했으면 산림은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땔감이 필요하잖아요. 계속 어떻게든 나무를 찾아 헤매겠죠. 땔감으로 쓰려고. 현 시대 어리석은 이들은 문명의 발전 혹은 산업의 발전이 자연을 파괴한다며 문명과 산업화를 죄악시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얼치기 자연보호주의자이다. 왜 얼치기라고 안 하는가? 만일 문명이나 산업을 후퇴시키면 사람들은 다시 땔감을 연료로 사용할 것이며 그 경우 자연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명이 좀 후퇴했어요. 다시 농업 중심의 국가가 됐어요. 땔감을 써야 되겠죠. 나무 다 없어지는 거죠. 또 뭐 어떤 문제가 있나요? 농토를 얻어야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전부 농토로 바꿀 거 아니에요. 자연이 모조리 다 파괴되는 거죠. 그래요. 자연 환경 회복에도 성공하고 농촌 환경 개선, 농업 생산성 증가, 또 농민들이 아주 수천 년간 이어온 고리대금 문제 해결, 많은 일을 했죠. 그래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데는 서민으로서의 경험, 또 식민지 경험이 있는데 또 그 경험이 있어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 없는 사람들은. 근데 박정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라가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서민들이 내가 이런 문제를 겪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걸 해결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저 짓고 날 생각만 하지. 한 게 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짓고 난 뒤에 뭐 특별한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